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 제1장 효과적인 말하기의 기본 2부 자신감 키우기. 카네기 선생님, 사실 5년 전에 저는 선생님이 시범 강의 중이던 호텔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문까지 갔다가 그만 거기서 멈추어 버렸죠. 만약 그 방에 들어가 강의를 듣게 되면 조만간 제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문고리에 얼어붙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등을 돌려 호텔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청중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닌 것을 알았더라면 지난 5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자기 고백의 주인공은 의자에 앉아 테이블이나 책상 너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약 200명의 청중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뉴욕시에서 열린 내 강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특별히 그의 침착함과 자신감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새로 생긴 표현력과 자신감이 앞으로 그의 경영 능력에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를 지도한 교사로서 나는 그가 청중 공포증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것을 보고 정말 기쁜 한편으로 만약 이 일이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일어났더라면 그가 얼마나 더 성공하고 더 행복했을까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에머스는 세상에는 다른 무엇보다 두려움에 패배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 역시 이 말의 쓰라린 진실을 숱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사람들을 그 두려움의 마수에서 구해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 1912년에 스피치 강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이 훈련이 두려움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리라고는 거의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대중연설법을 배우는 것이 자의식을 극복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키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청중 앞에 서는 일은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과 맞짱을 뜨게 만들기 때문이다. 단연간 대중연설을 가르치면서 나는 무대 공포증을 빨리 극복하고 겨우 몇 주간의 연습으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1. 연설 공포증의 실체를 직시하라. 사실 1. 연설 공포증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피치 강좌에 등록한 학생의 8, 90%가 강의 초기에 무대 공포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나는 내 강의를 처음 들으러 오는 성인들의 경우 그 수치가 더 높아 거의 100%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어느 정도의 무대 공포증은 오히려 약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이 제기하는 특별한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연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맥박이 폰박질하고 호흡이 빨라진다 해도 놀라지 말라. 그것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진 당신의 몸이 행동에 돌입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리적인 준비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면 보통의 상황에서보다 생각이 더 빨라지며 더 유창하고 대체로 더 힘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3. 많은 전문 연사들이 내게 자기들도 무대 공포증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증상은 말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거의 항상 존재하며 처음 몇 문장을 말할 때까지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짐을 끄는 말이 아니라 경주마처럼 될 때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자기는 항상 침착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다고 떠벌리는 연사들은 대개 성격도 냉정하고 둔감하여 별 감동을 주지 못하기 쉽다. 사실 4. 연설 공포증의 주된 이유는 단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일, 이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무지와 불확실성을 부모로 태어난 사생아이다. 이것은 로빈슨 교수가 정신의 형성에서 한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중연설은 미지의 영역이며 따라서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한다. 초보자에게 그것은 일련의 낯설고 이상한 상황이며 가령 테니스나 운전을 배우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다.
이 두려운 상황을 단순하고 쉽게 만드는 방법은 그저 첫째도 둘째도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무수한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당신도 대중연설은 그저 성공적인 연설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유명한 강연자이자 대중 심리학자인 엘버트 에드워드 워검이 연설 공포증을 극복한 이야기는 처음 그 글을 읽은 이후로 계속 내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다. 그는 고교 시절 자리에서 일어나 5분간 발표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몸이 굳어버렸다고 한다. 그의 글을 따라가 보자. 발표일이 다가오면 영락없이 몸에도 이상 신호가 왔다. 그 끔찍한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리 전체로 피가 몰려 고통을 느낄 정도로 뺨이 붉게 타올랐다. 그래서 그 열기를 식히려고 학교 건물 뒤로 가서 차가운 벽돌벽에 뺨을 갖다 댔다. 대학에 가서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한 번은 애덤과 제퍼슨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로 시작하는 발표할 내용의 서두 부분을 완전히 암기했다. 그러나 막상 청중 앞에 서자 머리가 요동을 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겨우겨우 애덤과 제퍼슨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첫 문장을 숨을 헐떡이며 내뱉었지만 그 이상은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요란한 박수 소리 뒤로 한 채 무겁게 내 자리로 돌아왔다. 교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셨다. 에드워드, 그 슬픈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군.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 힘든 상황을 견뎌낼 거려네. 그 뒤에 터져나온 요란한 웃음소리에 나는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나는 그 뒤 며칠간 몸져 누웠다. 이러니 내가 대중연설가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대학 졸업 후 1년 뒤에 엘버트 워검은 덴버에 머물렀다. 1896년에는 은하 자유주 조법 문제로 정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은하의 자유주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브라이언과 그 추종 세력들의 오류와 공허한 약속에 너무 격분하여 자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는 고향인 인디애나로 돌아가기에 충분할 정도의 여비를 마련했다. 고향에 도착하자 그는 건전한 화폐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겠다고 자원했다. 청중 속에는 옛 학교 친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다시 그의 글을 따라가 보자. 연설을 시작할 때 대학 시절에 애덤과 제퍼슨에 관한 발표를 하다가 개망신을 당한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더듬거렸다. 이번에도 판을 완전히 망쳐버릴 듯했다. 하지만 촌시 두퓨가 종종 말했듯이 청중과 나는 서두 부분을 그럭저럭 통과했고 이 작은 성공에 고무된 나는 이후 약 15분간 열변을 토했다. 나는 15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연설한 시간은 놀랍게도 1시간 반이나 되었다. 그 결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내가 직업 연설가로 먹고 살게 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성공의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다. 엘버트 에드워드 위검은 대중연설에 대한 파괴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배웠다. 당신도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얼마쯤의 무대 공포증을 이용하여 더 훌륭한 연설을 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설사 무대 공포증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정신적 장벽, 유창성 장애, 통제되지 않는 틱 현상, 과도한 근육 경련을 일으켜 연설의 효과를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초보자들에게 이런 증상들은 보기 드문 것이 아니다. 노력만 하면 무대 공포증이 곧 장애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제대로 준비하라. 몇 년 전에 있었던 뉴욕 로터리 클럽 오차대에서는 저명한 정부 관료가 주요 연사로 나섰다.
우리는 그가 자기 부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그가 연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즉석 연설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자 주머니에서 메모 뭉치를 꺼내 들었는데 그건 역시 고철을 가득 실은 트럭처럼 뒤죽박죽 두서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갖고 잠시 더듬거리더니 더욱 당황해하며 보기에 참 민망한 모습을 연출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 무력해졌으며 연설은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했다. 계속 허둥대고 사과하며 어떻게든 메모 내용을 꿰맞추려 하면서 떨리는 소리로 물컵을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에 갖다 댔다. 그것은 준비를 거의 안 한 탓에 공포에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의 슬픈 그림이었다. 마침내 그는 연단을 떠나 내가 본 가장 굴욕적인 연사가 되어 자리에 앉았다. 루소의 말대로 그는 마치 연애편지 쓰듯 연설을 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 채 시작했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끝낸 것이다. 1912년부터 나는 직업상의 의무에 따라 1년에 5,000건 이상의 연설을 평가해왔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추려냈다. 바로 준비된 연사만이 자신감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자 있는 무기를 들고 또는 탄원도 전혀 없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의 요새를 정복할 수 있을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할 말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노련해져도 말을 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감을 높이고 싶다면 연사의 입지를 안전하게 지켜줄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도 요한은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다. 그렇기는 완벽한 준비도 마찬가지다. 데니얼 웨스턴은 대충 준비하고 연단에 서느니 차라리 속옷 차림으로 청중 앞에 나서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내용을 몽땅 암기하지 말라. 완벽한 준비란 연설 전문을 통째로 외워야 한다는 뜻일까? 절대 아니다. 청중 앞에서 머리가 멍해지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암기라는 함정에 빠지는 연사들이 많다. 이런 종류의 정신적 마약에 중독되면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연설의 효과도 떨어진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해설가 H.W. 칼버트는 하버드 대학 재학 중에 웅변대에 나간 적이 있다. 그는 신사왕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이야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전문을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히 암기했고 수백 번 연습했다. 드디어 대회가 있던 날 연단에 오른 그는 제목 신사왕을 크게 외쳤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다음 순간 마치 머릿속이 정전이 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앞이 캄캄해졌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였다. 그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그냥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1등상을 주었다. 당연히 그는 크게 놀랐고 어안이 벙벙했다. 그날 이후로 칼텐버는 절대 연설문을 읽거나 암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방송 이래에도 또 성공한 비결이 있기도 했다. 그는 메모만 조금 할 뿐 따로 대본을 준비하지 않고 청취자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 자신이 할 말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고 모조리 암기하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격이다. 평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해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은 내용이지 말이 아니었다. 내용이 명료하기만 하면 말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큼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다. 심지어 윈스턴 처칠조차 힘들게 이 교훈을 배워야 했다. 청년 시절 처칠은 미리 연설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달달 외웠다.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암기된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뇌던 중 갑자기 딱 멈춰버렸다. 정전이었다. 머릿속의 내용물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당황했고 굴욕감을 느꼈다. 다시 마지막 문장을 읊어대며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고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캄캄했고 낯빛은 벌겋게 붉어졌다. 결국 그는 더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날부터 서출은 절대 연설을 외워서 하지 않았다. 연설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외우면 청중 앞에 설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설사 암기한 내용을 잊지 않는다 해도 기계적으로 전달하기 쉽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는 항상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한 다음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말해버린다. 평생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그것을 바꿀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연설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몽땅 외우려 했다가는 벤스 부시넬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